자, 일단 언론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언론 개혁이 과연 이게 가능은 한 일인지, 그리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그 언론이라 한다면, 언론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죠. 법상으로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 뉴스 통신 및 인터넷 신문까지를 언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현재 유튜브 팟캐스트는 언론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어떤 저촉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 언론이라는 그 정체예요. 그 언론의 정체고요. 제 생각에는요, 노단의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시대 유물로서 권력과 광고 수입을 추구하는 알림이 매체, 누군가에게 무엇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권력과 광고 수입을 추구하는 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언론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언론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언론 개혁의 대상인 언론이 무엇이냐 했을 때 구시대 유물로서 권력과 광고 수입을 추구하는 알림이 매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일단 내렸습니다. 자, 그럼 언론 개혁. 일단 언론 개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면 언론이 지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해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이렇게 한번 봐야 되거든요. 언론이 지금 현재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첫째가 견제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권력을 엄청 받았죠. 지난번에 이 부분 방송하다 끊긴 것 같아요. 다시 똑같이 한번 할게요. 견제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견제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견제, 통제, 핍박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이거 무슨 옛날에 그 50 때 언론 통폐합. 그 전에 박정희 정권 때는 박정희 정권 때도 막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막 어디다 막 합해버리고 사주 막 잡아 가두고 사주들 막 뻑뻑 넘어가고 재산 다 뺏기고 어떤 그런 반공문자라든지 어떤 반민족 행위자로 몰려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에 핍박받았던 언론은 지금의 생존하고 있는 그 언론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애들은 그때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왜 살아남았겠어요? 살아남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협조했으니까 살아남은 겁니다. 무릎을 꿇었으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조선일보 딱 손 들면 바로 무릎 꿇죠. 걔네 그랬던 거고, 중앙일보 걔네는 날 때부터 아예 무릎 꿇고 나왔어요. 걔네는 주먹을 드니까는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올 때부터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걔네 같은 경우는 무릎으로 기어 나온 애들이에요. 걔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민주적인 사회가 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견제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당도 견제를 받고요, 행정기관도 견제를 받고요, 군도 견제를 받고 검찰도 견제를 받고 누구나 다 견제를 받는데 언론은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 건드렸다 하면 언론 탄압이 되니까. 민주주의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지금 변화라고 하면 변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많이 변한 건데, 이거는 광고 환경의 변화, 매체의 다변화. 이게 뭐냐면 이 미디어 매체가 막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저 언론은 미디어가 아니에요. 미디어를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하는 개혁 대상인 언론은 권력과 광고 수입을 추구하는 알림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집단을 저는 개혁 대상 언론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저 개혁 대상 언론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가 지금 다변화되면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즉 광고 수입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전에는 광고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게 광고주는 하나인데 한정돼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쪽도 광고를 해야 되고 여기도 광고해야 되고 저기도 광고해야 되고 여기도 광고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이라고 하는 저 매체도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예. 전에는 방송 3사 신문사라고 할때 몇 개 안 됐었는데 지금은 신문사 엄청나게 많고요. 방송사도 종편까지 해가지고 무지하게 많고요. 거기에다가 뭐 구글 광고, 예, 인터넷 광고 있죠. 구글 광고, 네이버 광고, 거기에 무슨 뭐 유튜브 광고, 뭐 각종 광고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광고를 줄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는데 받아갈 곳은 많아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한 매체에서 받을 수 있는 광고 금액이 적게 되죠. 적어들게 되죠. 적게 됩니다. 적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지면이라든지 광고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얘네가 갑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는 뭐냐면 이 한정돼 있고 자기들도 받긴 받아야 되니까 근데 단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단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큰 대기업의 광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뭐 여기서 다 받는 거. 이 광고 받고 저 광고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근데 광고주가 이렇게 좀 해줘 저렇게 좀 해줘 하면 이거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하니까.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지형의 변화, 1인 미디어의 출현.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선택 생존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그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에서 그 환경이 선택을 해요. 유전자를. 어떤 유전자가 그러니까 살아남는 유전자가 선택된 유전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초원에서 옛날에 살 때 제가 막 달리기도 잘하고 나무 열매도 잘 따고 예. 제가 막 제 유전자도 막 잘 뿌릴 만큼 막 매력이 뿜뿜 막 하고 제가 막 살아남아서 제 DNA가 막 퍼져요. 그러면 제 다음 세대도 역시 달리기를 잘하고 역시 나무 열매도 잘 따고 역시 매력이 막 퍼지고 네, 김성우님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DNA가 막 퍼집니다. 결국은 이것은 자연 선택적인 어떤 그 DNA가 결국 후세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DNA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았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협조하고 무릎 꿇은 애들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 DNA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 제가 이거 어떻게 아냐면,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기자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의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를 이렇게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제 눈으로. 20년 동안의 어떤 생각의 변화,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집안의 형편은 어떤지까지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김영란법이 통과했잖아요. 이게 통과되면서 이 김영란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세력이 지금 민주 세력이죠. 우리 상식 진영에서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금전적으로 개털이 된 겁니다. 전에는 월급은 그대로 통장에 꽂혀가지고 와이프한테로 가요. 얘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어디서 이렇게 받는 촌지, 예, 살짝 귀뜸해주는 어떤 주식 정보, 네, 뭐 이런 것들, 예, 뒤로 생기는 걸 이렇게 뒷주머니가 생겼었어요. 사회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죠. 월급보다 더 많았어요. 예. 기자 생활 좀 하잖아요. 한 10년 하잖아요. 뭐 집 사고 뭐 땅 사고 하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짭짤했습니다. 근데 김영란법이 딱 통과하고 나니까 이 개털된 거예요. 예. 뭐 촌지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다못해 무슨 굴비 세트 하나도 못 받고 갈비 세트도 못 받게 되고 돌아버리겠는 겁니다. 아주. 다른 업종에서는 좀 덜해요. 그나마. 왜냐하면 그 전에 생기는 게 별로 없었거든 원래. 예,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게 없어진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들은 이게 그냥 늘상 있었기 때문에 엄청 자기 월급보다도 컸기 때문에 이거 타격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 타격 자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상식진영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데스크가 있어요. 데스크에. 얘네들이 지금 편집 쪽에 가 있어요. 데스크 쪽에 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 소양의 부족. 예전에는 그 기자들을 뽑을 때 뽑는 게 아니죠. 초빙을 하죠. 모셔오죠. 예전에는 기자님을 모셔왔습니다. 어떤 분을 문장력이 있고요. 사회적 명망이 있고요. 그리고 지식인이죠.
교육을 많이 받은, 그리고 의식이 있는, 또라이 말고요, 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평판 좋은 분들을 모셔옵니다, 기자로. 그런 분들이 위에서 중심을 잡고 있었고 후배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넣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분은, 그 전에도 굉장히 훌륭한 분 많았지만 리영애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기자라고 하는, 기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문장력과 논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자가 된 게 아닙니다. 전에는 대학에서 신방과가 기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국문과가 제일 많았어요. 국문과, 사학과, 법대 나온 친구들. 어쨌든 문장력과 논리가 되는 친구들이 기자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개나 고등어 다 뽑습니다. 다 뽑고요. 두 번째 뭐냐면 DNA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애들 뽑아놓으니까 말대꾸하더라 이겁니다. 똑똑하고 잘난 애들 뽑아놓으니까 개겨요 자꾸. 어떤 애들 뽑느냐? 말 잘 듣는 애들, 내 DNA와 같은 DNA를 가진 애들. 그러다 보니까 DNA가 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카타리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그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들의 실체예요. 얘네들이 첫 번째 실체 요거, 두 번째 실체 요거, 세 번째 완전 신세대, 요즘 한 기자 된 지 한 5년 이내의 친구들, 이제 곽쌤이 말씀하셨던 그 친구들이에요. 존경받던 언론인의 현실이 자신들의 가치관에서 봤을 때 찌질한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떤 진실을 추구하고 기자 정신을 가지고 어떤 그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사회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조명받지 못한 부분을 후벼 파가지고 기자의 어떤 그런 의무를 가지고 대중에게 오픈을 하는 직업이라 생각했던 그 기자들이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찌질한 거예요. 왜냐? 돈 벌려고 기자 됐거든. 권력 가지려고 기자 됐거든. 솔직한 거예요, 친구들은. 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따라갈 생각도 없는 것이고. 이 시점에 잠시, 리영희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한숙희님께서 리영희님 전설의 저널리스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영희 선생님은 본인이 군복무를 7년을 했어요. 소령예편 했습니다. 한국전 때부터 그 군대 참전을 해가지고 애국자예요, 애국자. 본인 자체가 애국하십니다. 애국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 조선일보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그때 조선일보하고 지금 조선일보는 달라요. 그때 조선일보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론지다운 조선일보의 모습이 잠시 있었어요. 1964년에 남북한 동시 유행갑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조선일보에 쓰자 박정희 정권은 그리고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단적 선언 활동에 참여했고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의 시국 선언들을 계속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이분이 어떤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군사 독재 시절을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핍박을 받으시면서 버텨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종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종교처럼 숭상하고 목숨을 걸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국민, 소위 애국 이런 게 아니야. 진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저도 잠시 기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딱 보는 순간 전율을 느낄 정도로, 맞아, 바로 저거야. 왜냐하면 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분이 애국자가 아니고 원래 애국자예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국민, 소위 애국 이런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이 국가, 국민, 애국이라는 것을 수단 삼아서 군사정권과 독재정권이 국민을 핍박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저런 아젠다에는 난 동의할 수가 없다. 저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야. 진실이 국가를 지키고, 진실이 국민을 지키고, 진실이 애국을 지키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소위 그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 네. 또 뭐 있죠? 뭐 어쨌든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상식 진영이라고 생각을 했던 소위 진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제가 진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사실은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작자들이 진보가 뭔지도 몰라요. 진보가 뭔지도 모르고 보수가 뭔지도 몰라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냥 무조건 까면 좋은 줄 압니다, 까면. 이거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화석 같은 할아버지 때 분이 말씀하신 거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국민, 애국 이런 거 말고 진실이 중요하라고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상식진영은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그냥 비슷한 애들이 아니에요. 비슷한데 정책이 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슷한데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그건 악이에요, 악. 대한민국을 작사를 내고 과거로 되돌려서 대한민국을 거의 그 박정희 정권 때로 되돌리고 싶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막 자꾸 막 먹살짝 흔들고 싶고, 갑질 마음대로 막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상대는 악이라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그렇게 함으로써 장사가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상식진영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면서 이쪽을 깝니다. 이쪽을. 왜? 쿨병 걸려서. 쿨병 걸려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진중권 같은 사람이죠. 쿨병의 끝을 달리다가 대가리가 얼어버려가지고, 얼어갖고 균열 생긴 거예요, 머릿속에. 너무 쿨해가지고. 예. 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언론이 왜 저렇게 됐느냐. 원인 분석을 해야죠. 원인 분석을. 왜 저렇게 됐느냐. 지금 현재 언론이 사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소수 무리에 의해서 언론이 사유화되었어요. 각각의 어떤 그런 자본 권력들이 언론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주가 있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언론이 사유화가 되어 있어요. 기존 3대 보수 언론 조중동 사유화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죠. 사주가 있는 언론들이죠. 사주가 있는 언론. 예. 기자들의 중심이 되고 어떤 독자들의 중심이 된 언론이 아니고 사주가 있는 거예요. 1인 사주가 있는 거예요. 사주 가족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조절을 하죠. 자신들의 DNA를 막 뿌려요. DNA를. 예,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부러워서 뛰어든 2차 떨거지들이 있어요. 예.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도 언론사 하나 가졌으면 말이야. 우리도 싸울 수 있는데. 국민일보. 예. 국민일보 같은 거. 국민일보가 저기죠. 어디죠? 뭐죠? 종교단체. 예. 순복음교회인가? 예, 거기죠. 세계일보. 예, 세계일보. 통일교. 그리고 또 어디죠? 현대 계열의 문화일보. 예.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러워서 뛰어든 2차 떨거지. 근데 중요한 거 요즘에는 어떤 애들까지 있냐면 건설사가 언론 소유예요. 건설사가. 대표적으로 SBS 태영건설이 있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건설사가 언론을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한 10년 됐어요. 한 10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정보의 사유화, 보도 목적보다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시켰어요. 특히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 예. 중앙일보는 삼성과 연계되어 있고요. 예. 동아가 조금 떨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력에 대해서는. 보도 목적보다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시켜요. 왜냐? 정보가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 조직을 보호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더니 따라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해서 자신의 조직과 권력을 보호하는 용도로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아니, 언론사가 보도를 안 하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선택적 보도를 하는 겁니다. 짜맞춰가지고. 정보 재구성이죠. 정보의 권력과 돈. 예. 언론사가 보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캐는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경영의 사유와 정보의 사유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주요 지역신문 방송 소유구조 대부분 건설사 지분 포함 요거 제가 지금 대충 찾아가 정리를 했는데요. 중흥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광주에. 헤럴드 경제 얘네가 샀고요. 남도일보 얘네가 샀어요. 호반건설 지금 원래는 광주방송 최대 주주였는데 서울신문 3대 주주로 들어갔어요. 원래 서울신문 그 주주가 포항제철인가 뭐 그렇고 그리고 재경부인가 뭔가 그런데 3대 주주로 들어갔어요. 호반건설하고 서울신문하고 얼마나 싸움이 나가지고 서울신문에서 이제 호반건설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든다고 서울신문 노조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서울신문에서 호반건설에 대한 특집 기사를 계속 내보내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부영그룹 2017년에 한라일보, 인천일보 대주주, 삼라마이더스그룹 울산방송 일대주주, 골드클래스 건설이라고 있는데요. 전남매일 이제 주인이에요. 훈강건설, 동양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이제 모회사인데 영남일보, 부원그룹, 중도일보 다 가져갔어요. 지역신문사 17곳 중 7곳, 지역방송 11곳 중 5곳의 대주주가 건설사예요. 예.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이 언론을 막 잡아먹고 있어요. 시작은 SBS 태양건설이죠. 태양건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도급순위가 높은 회사도 아니었는데 SBS를 시작을 했어요. 정권의 도움으로. 그 이후에 태양건설의 힘이 엄청나게 세졌죠. 그거를 보고 각 지역에 있는 웬만한 중견 건설사들이 언론사 하나씩을 다 끼게 됩니다.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기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경인일보니 뭐 경기일보 전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언론개혁 가능한가? 결론 쉽지 않음.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힘든 이유는 뭐냐? 외부로부터 개혁은 언론 탄압의 프레임을 씌우기 편합니다. 외부에서는 힘을 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그 보도 말고 탈세를 했거나 어떤 뭐 폭력 사건을 일으켰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이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왜냐? 얘들 DNA가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의 DNA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내부로부터 개혁? 제가 검찰 개혁 때 그랬죠. 내부로부터 개혁? 없다. 검찰의 개혁? 없다. 검찰은 수사권과 분리권을 싹둑 잘라가지고 검찰을 없애버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제가 말했듯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로부터의 개혁? 없어요. 그런 거. 세 번째, 개혁을 요구하면 할수록 어떤 대상을 찝어가지고 개혁하라고 요구하면 할수록 그 대상을 키워주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언론이 커지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을 해요.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넋 놓고 있어야 되냐? 그런 얘기 할 거면 제가 이거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 노단이에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닥치고 언론개혁. 첫째, 비호 세력 선처리. 검찰, 경찰 등 그 현재까지 언론을 비호하고 있던. 사실 이번에 그 조국 대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신문사를 받치고 있었던 조직이 누구냐면 경제계 쪽이었어요. 경제계, 정치계, 정치부 기자, 경제부 기자. 경제부 기자는 기업과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광고를 따오고요. 돈을 벌어오고, 정치부 기자는 정치권과 연결이 돼 가지고 어떤 그런 정보들을 뽑아오면서 신문사 각 회사에 도움을 주었죠. 이번에 조국 대전에서 가장 뜬 게 법조부 기자들이에요. 말이 이제 자기들끼리 법조부라고 붙이는데 스스로 자신들을 그런 법조인들과 동일선상에 두는 겁니다. 내가 사시만 안 받지 나 법조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입처에다 보내놨더니 그 원래 왜 출입처 기록이 왜 있는 거냐면 그거 가서 감시하라고 있는 거. 감시하라고. 야 네가 그쪽 전문이니까 네가 거기 가가지고 원래 목적은 검찰 뭐 하는지 감시해. 경찰 뭐 하는지 감시해. 얘네들이 감춰놓고 숨겨놓고 얘기 안 하거든. 야 그거 다 해가지고 보도해. 원래 그 기능일 거 아닙니까. 근데 보내놨더니 거기 가가지고 친목질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술 처먹고 예 같이 놀고. 그리고 보내는 사람도 이유도 똑같아요. 가서 친목질하라고 보내는 거다. 친목질하라고. 원래 목적 그게 아니었는데 예전에 언론이 재기능을 할 때는 선배들이 야 가자마자 경찰서장 방문 차고 들어가.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친목질하라고 차고 들어가겠습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죠. 예. 가서 맞서 싸우라는 얘기였죠. 가서 기사 뽑아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뭐 방문을 어떻게 차고 들어가요? 가자마자 바로 무릎 꿇죠. 아 형님 저 왔습니다. 새로 왔습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밥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고 놀고. 보내놨더니 친목질을 하고 있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비호 세력 선처리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하고 있죠. 예, 요거 지금 1단계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은 지금 계속 나온 얘기예요. 언론개혁 나올 때마다 법을 만들어서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물려야 된다. 좋은 얘기이기도 하고 확실한 방법이기도 한데 문제는 손해배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와 어떤 사회 시스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 중요하다. 예, 단순히 저 법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저 배상을 받을 때까지 얻을 정신적인 피해, 금전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국가가 얼마큼 뒷받침해 줄 수가 있는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세 번째 EJ, 대항언론 키우기. 예를 들어서 미디어오늘 같은. 미디어오늘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구독을 하는데 정말 주옥 같은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봐요. 희한하죠? 왜죠? 재미가 없으니까. 네.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언론 까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이것을 퍼뜨리고 이러한 언론들이 많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어떤 한 언론이 혹은 다수의 어떤 미디어가 헛소리를 할 때 같이 대항해서 언론이 싸워줘야 돼요.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호주 들었습니다. 이게 다 같이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는 언론사가 혹은 신문사가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쪽에서 바로 까버려요. 그러니까 대놓고 까버립니다. 그냥 실명 대놓고 기자 누구 이름 딱 대놓고 까버립니다. 저런 멍청한 새끼 이러고 말되는 소리 한다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야 함부로 기사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들 키워줘야 된다. 예. 요거는 독자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고요. 예. 그리고 광고공영제.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좀 광고를 받고 있잖아요. 요거 시스템을 유튜브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유튜브처럼 제가 어디 가서 광고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업체 잘 보이려고 오늘도 누군가 광고를 붙였을 텐데 제가 그 기업체 잘 보이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고 알아서 광고를 얻어가지고 알아서 뿌려줍니다. 저는 이게 전체는 아니어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요런 게 있어야 요런 언론이 산다. 예, 요런 게 있어야 요런 게 있어야지 광고 경영자 같은 요런 게 있어야지 요런 언론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 연명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기업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막 잡아먹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기자들이 막 반항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왜요? 월급이 올라요. 거의 뭐 50%, 60% 정도로 월급 올려줘 버려요. 건설사 돈 많으니까 인건비 얼마나 됩니까 그거?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결국 그런 데밖에 못 살아남고 결과적으로는 미디어오늘 같은 민중의 소리 같은 어떤 그런 언론사들은 시민 언론들은 막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광고 경영제가 들어와서 이런 언론들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총선 중요하죠. 이런 거 우리가 주장하려면 우리가 국회를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론의 공영화. 옛날에 금산분리했던 것처럼 금산분리가 뭐냐면 금융과
어떤 산업을, 자본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이런 것처럼 건설사가 은행을 사요. 은행을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대출을 막 받아서 돈을 막 꺼내가서 써요. 문제죠. 큰 문제죠. 그래서 금산분리 시킨 거거든요. 저는 언산분리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언산분리도. 어떤 다른 업종을 하는 기업체는 절대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주주경영으로 가야 된다. 주주경. 그리고 언론사의 어떤 그런 주식은 무조건 공개. 무조건 공개. 누구든 살 수 있게끔. 무조건 공개. 그리고 사주는 절대 50% 이상을 갖고 있지 못하게끔. 그래서 다른 주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언론의 공영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무지하게 중요하죠.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총선하고. 예. 이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언론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떤 공격에 대항해서 싸워서 총선 반드시 압승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어떤 그런 언론의 어떤 마지막 모습은 결국 미디어의 한 형태로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론과 미디어는 달라요. 예. 언론이라는 명칭을 달고 소수의 신뢰를 받는 미디어의 한 형태. 예. 결국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거시 미디어. 네. 9세대의 유산 같은 거죠. 네. 그 형태로 남아서 스스로 언론이라고 위안을 받으면서 아주 적은 소수의 신뢰를 받는 미디어의 한 형태로 남을 것이다. 타 미디어와 경쟁 보완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타 미디어라고 하면 지금처럼 어떤 미디어 오늘처럼 미디어를 감시하는 그런 미디어에게 견제를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어떤 신생 어떤 미디어의 어떤 그런 것과 보완 관계를 아마 이루게 될 거고, 저는 이게 앞으로 가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지금 포털에서 지금 기사를 보여주듯이 아마 구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인데, 제가 만약 구글이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내가 만약에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한다 그러면 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구독을 누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구독을 누르는 게 있으면 그게 그냥 틀어만 놓으면 걔네들이 얘 나왔다, 쟤 나왔다, 쟤 나왔다, 쟤 나왔다 순서적으로 나오는 거죠. 뉴스도 마찬가지. 내가 뉴스를 만약에 이렇게 딱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일단 보도해주는 기존 언론사들의 뉴스가 먼저 나오고 보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논평을 보겠다 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논평,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슨 해석, 분석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따로따로 내가 눌러야 되지만 나중에 한 플랫폼으로 통합되는 그런 형식의 어떤 플랫폼도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타 미디어와 경쟁 보완관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다가 경쟁에서 자연 도태될 것이다. 외부의 힘이나 내부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결국은 경쟁에서 져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근데 하지만 오래 걸릴 것이다. 단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쨌든 결론은 오래 걸리니까 먼 길 함께 갈 동지들이 필요하다.